그래서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완전 제도적 뒷받침을 했죠. 그래서 2000년도에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한 벤처 창업의 최대 강국이 됐죠. 전 세계 특히 중국이 한국을 배우라고 왔고, 그때 왔던 친구 중에 하나가 마윤이었죠. 이스라엘이 한국을 부러워하고 배우러 갔고, 그런데 모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전 세계 IT 버블이 꺼지면서 한국의 벤처 버블도 같이 꺼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스닥과 코스닥의 붕괴 과정을 패턴을 보면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런데 우리 당시 한국에서는 그 원인이 국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 버블 속에는 금이 들어있고 동시에 거품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당시 조각사료의 우를 범하게 됐죠. 그 당시 우리 범하는가 4가지 벤처 건전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선 벤처 인증 제도를 기술 주도액 인증에서 보증 주도액 인증으로 바꾸게 되고, 주식 옵션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고, 코스닥을 저희들이 만들 때는 주식회사 코스닥이었는데 그 코스닥이 코스피에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거래소가 통폐합되죠. 이 4대 건전화 정책 결과로 그 이후 10년간 한국에서는 벤처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하는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부작용을 볼 것이냐, 아니면 긍정적인 문제를 볼 것이냐, 균형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레귤레이션의 입장이죠.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면서 벤처를 다시 살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초기 벤처 정책을 보내는 게 돈을 쏟아붓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게 됐죠. 현 정부 들어서는 벤처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대기업과는 단절이 자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만들어지는데 스케일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스타트업이 아니고 스케일업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본화 신부나 중진공 전부 다가 보면은 저한테 하소연하는 거는 옛날에 5대5로 가던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보정 지원이 지금 7대3으로 가면서 기존의 스케일업 기업들한테 보정 자력을 뺏어가지고 스타트업에 밀어주면서 거기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좀 사라지고 있는 입장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큰 교훈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할 일은 제도 대응이 제일 중요하고,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우리가 굉장히 제한된 마중물 규모 정도로 줄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실패 창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이제 안정 기반의 국가 패러다임이 정착되면서 생긴 것이, 엄마들이 애들 창업을 싫어해요.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 사는 집이 날아갈까 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업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하위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게 우리가 3% 정도 창업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0.2%가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20%가 창업을 하겠다고 하고 10%가 창업을 해요. 그 차이를 우리가 뒤집어서, 제가 시험 설명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너희들 창업할래 물어봤더니 1000명의 대학생 중에서 3%가 창업하겠다. 그런데 너 절대로 신용불량자가 안 되게 해줄 테니까 창업할래? 그랬더니 20%가 창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게 명확해지죠. 물론 우리는 대학 교육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0년대 세계 최대 창업 국가를 만들어 봤습니다.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제일 큰 게 결국 신용불량의 공포가 제일 크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제일 주력해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창업자 연대 보증을 없애는 문제를 하죠. 그래서 일반 금융기관은 안 됐지만은 그게 기보, 신고, 중진공까지는 일단 확산이 됐죠. 그로 인해 가지고 소위 창업의 품질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효과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 신용불량자가 안 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창업 자금이 안 들어가면 돼요. 근데 창업 자금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실리콘밸리가 2000년도에 50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얼마가 들어가냐? 5,000불이 들어가요. 10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왜 1000분을 줄였느냐? 바로 공유경제 확산 때문입니다. 공유경제 확산 첫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아까 얘기했던 오픈소스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95%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인공지능 우리가 독점이라고 하지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요 소프트웨어들은 다 GitHub에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가 IT 비용이 전부 다 클라우드로 가면서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IT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도 클라우드가 대부분의 경우 막혀 있어가지고 IT 투자를 해야 되죠. 오픈소스 안 하니까 개별적으로 개발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무거워진 이유입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뭐를 해결하냐? 메이커스페이스가 그중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가 단순히 우리가 창업자를 위한 3D 프린터나 레이저 커터 등을 가져가는 그런 공략 스페이스가 아니고 거기서 오픈소스와 그리고 오픈 커뮤니티, 클라우드 이런 숫자는 우리가 가벼운 창업을 위한 뒷받침하는 전체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메이커스페이스는 불행히도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는데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가장 중요한 휴먼웨어가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얘기가 길어지지 않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크게 봐서는 우리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축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성장을 주장하는 사람과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이 계속 지금까지 부딪혀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장을 위한 분배가 되어야 되고 분배를 위한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지속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속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개는 통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통합돼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장을 위한 분배하고 분배를 위한 성장을 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국가와 기업은 무엇을 할 것이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인프라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인프라는 공공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입니다. 인프라를 민간에 맡긴 결과는 항상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비즈니스는 민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 혁신 발전의 94%는 기업가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94%는. 이 94%를 기업가의 혁신으로 만들어 왔는데 이 혁신을 만든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그 안에는 역시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면서 비즈니스 측면에 우리가 사업들은 기업가들이 결국 왜 합니까? 기업가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죠. 근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려면 고객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결국 나쁜 짓 해가지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포들을 인정하는 이유죠.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자기 영역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영역이 혼자가 되겠죠. 시장의 영역에 정부가 들어가면 항상 결과는 안 좋았고, 인프라의 영역을 민간에 맡겨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어갈 수많은 문제는 저는 멀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문제, 이제 대립의 단계를 넘어서 포용적 성장의 단계로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치겠습니다.